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몸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0대, 70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지만 80세가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운동을 해도 소용없고 몸에 좋다는 약을 챙겨 먹어도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60대, 늦어도 70대에라도 이것을 알았다면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른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는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병장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유로운 행복한 삶이 배제된 채 그저 오래 산다는 것은 연명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문항 중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한 움큼씩 챙겨 먹는다.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오래 살려는 마음에 먹고 싶은 걸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매일 운동한다. 전부 맞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해로운 건 피하고 건강에 좋은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참았던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조차 없는 황당한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하는데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이죠. 이처럼 80세의 거대한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되면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105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이씨 할머니에 대한 사연과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7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라니 이제 고집 좀 그만 피워요. 일 없다. 늙음하게 내가 무슨 호강을 한다고. 아니 대체 혼자 왜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올해 나이가 105세이신 이씨 할머니의 자식들은 속이 탑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집까지 새로 구했지만 어머니는 굳이 혼자 살겠다고 하십니다. 매 끼니마다 밥도 안 먹고 돼지고기만 먹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 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할머니의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국도 밥도 없이 돼지고기 목살에 파랑 된장을 넣어 푹 삶아서 소금에 찍어 드십니다. 그리고 식후엔 설탕 2스푼 넣은 믹스 커피를 즐기시는데 한두 잔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걸 하루에 10잔을 넘게 드십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할머니가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보다 나이가 25살 어린 80세 딸보다 건강했습니다. 정작 엄마가 걱정이 되어 잔소리하는 딸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서 절뚝이고 다녔지만 할머니는 딱히 아픈 데도 없고 활기가 넘치십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못했던 한글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혼자 독학으로 하셔서 글자가 삐뚤빼뚤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랫가락도 적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메모해 놓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이런 글로 시작하는 일기를 적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한글 공부가 끝나면 할머니는 또 부지런히 외출을 하십니다.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소시적 잘 탔던 그네도 신나게 타시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도 타십니다. 공원에는 다리 운동 기구에 팔 운동 기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운동하러 온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다들 자식이나 손주뻘들이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하체 운동을 105세 할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꽃집에 들러 꽃 구경도 합니다. 그리고 집 앞 마당 울타리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심을 꽃도 몇 송이 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10시간을 주무시는 할머니는 취침 전에 라디오를 꺼내서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하시면서 잠들기 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70년을 보낸 정든 집에서 떠나기가 싫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예쁜 전원주택에서 같이 살자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말동무도 많고 꼬마 친구들도 있는 이 집이 좋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100세가 넘은 나이지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30년이 젊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넘쳐나는 요즘 모든 사람이 이씨 할머니처럼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82세, 여성은 88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해서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입니다. 그렇다면 사연 속 이씨 할머니는 어떻게 105세의 나이에도 저런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그 답은 바로 80세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첫 번째.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드셔도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풍경은 흔한데요.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과 당분, 지방은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트륨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통통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데이터는 넘치도록 많은데요. 살집이 있을 때 컨디션이 좋다는 사실을 파악한 몸이 뇌를 통해서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확실히 60대 정도까지는 지나친 염분 섭취나 과다한 체중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상식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물론 억지로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참지 말고 먹도록 해야 됩니다. 80세가 넘으면 노화에 맞서기보다는 나이듦을 받아들이는 삶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85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형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식사 참기는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술이나 담배는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술이든 담배든 적당히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술 같은 경우엔 연속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연속 음주란 매일 마신다가 아니라 온종일 마신다입니다. 고령자는 시간이 많아서 종일토록 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연속 음주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두 번째.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죽으세요.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라는 추억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 번째.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령이 되면 배우자나 친구 등의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수록 상실감도 더 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거나 고독은 편한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사람의 의외의 힌트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결혼이나 연애를 하기보다는 종일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요. 즉, 마음 편한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외롭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고독은 자유다라고 발상을 바꾸면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고령의 지인은 아내가 사망한 후에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영상이 많아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아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자고 싶을 때 자니 마음이 편해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네 번째. 궁합이 맞지 않는 의사는 피하고 나만의 명의를 찾아야 됩니다. 의사를 선택할 때는 환자와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인데요.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인의 어머니는 85세 때 두 번째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수술은 하지 않는다라고 결심하고 있었기에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수술이 필요 없다면 제가 해드릴 치료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듣고 그 병원에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는 환자의 인생이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면한 병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상처받거나 괴로워하죠. 병원과의 궁합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알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밝다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면 피해야 합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이니 그 직감을 믿으셔야 합니다.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인 만큼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거나 환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당연히 좋습니다.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궁합일 것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다섯 번째.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부정하지 마세요. 유감스럽게도 나이가 들수록 성욕은 감소하는데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성욕이 다소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욕이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 고민 상담란에 79세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날마다 자위하는 나는 비정상인가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정상입니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남성 호르몬은 판단력이나 근력을 높여 젊음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저 개인차일 뿐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6번째.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살면서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몸을 산화시킵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나이보다 들어 보이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습니다. 즉, 산책입니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해야 합니다.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요.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산책 이외에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이처럼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 봅시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마지막 7번째. 약은 좋지 않을 때만 먹으세요. 장수하는 약은 없습니다. 또 약을 계속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신껏 사는 것이 제일의 방법입니다. 의사에게 수치가 높더라도 건강한 삶을 우선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의사는 환자가 거절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리 말하니까 선생님 눈밖에 날까 봐서 의사의 안색만 살피며 참는 사람이 있는데 약을 먹어야 오래 산다는 확실한 근거는 의사에게도 없습니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됩니다. 본래 약이란 몸이 좋지 않을 때 치료를 위해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오래 살려고 약을 먹는 사람이 많지만 관련된 근거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됩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바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80세부터는 다릅니다. 천천히 하루를 살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혹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시길 권합니다. 80대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목표와 기한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흐르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알차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열리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부와 권세를 누렸어도 말년이 불행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지만 노년 시절 궁핍함은 인생에서 꼭 피해야 하는 세 가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특히 노년기에 오는 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한나라를 쥐락펴락하다시피 했으나 말년운이 좋지 않은 사례를 보면서 더욱 나의 말년운에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보통 정해진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관상은 예외라는 것 아시나요? 관상학에 따르면 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년운이 좋은 관상은 따로 있다고 하지만 혹 그렇게 생기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년운이 좋아지는 얼굴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을 불러오는 관상 만드는 방법과 말년운이 좋은 관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얼굴을 짚어보시고 오늘부터라도 말년운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말년복을 불러오는 관상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윤기 있는 피부입니다. 굳이 관상이 아니더라도 인상학적으로도 얼굴에 윤기가 있으면 훨씬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늘어지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관상학이나 인상학이나 결국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티나는 얼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푸석푸석한 피부, 피곤해 보이는 윤기 없는 얼굴을 가진 사람과 매칭이 되시나요? 관상학적으로도 얼굴에 윤이 나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연예인들을 TV에서 보면 얼굴에 윤이 반들반들하죠. 성공한 부자들, 유명한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피부가 반들반들 하다못해 빛이 반사될 정도입니다. 타고난 자기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확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김새는 취향에 따라 분명 차이가 납니다. 이목구비가 그리 조화롭지 못해도 하지만 얼굴에 윤기가 나면 잘생기거나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첫인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남에게 나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여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윤이 나는 피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기 있는 얼굴입니다. 지인을 만나면 이런 말 한 번씩 하시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얼굴이 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얼굴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 사람을 보고 끼가 많아 보인다거나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거나 착해 보인다거나 이건 역시 얼굴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다면 이 또한 얼굴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죠. 이처럼 상학에서도 생기가 있는 얼굴, 사기가 있는 얼굴이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굴이 푹 사가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운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은 좋은 운이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하여 상학에서는 운이 다해지는 사람, 운이 하강하는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가 탁해진다고 하고 운이 살아나고 번영할 사람은 그곳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되도록 나쁜 마음을 떨쳐버리셔야 이렇게 얼굴에 생기가 생겨 여러분의 운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간을 피셔야 합니다. 관상학에서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미간을 찡그리면 대문을 잠그는 것과 같아 행운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미간에 주름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엄지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질러 펴줘야 합니다. 그러면 뭉쳐진 근육이 풀리면서 어느 순간 미간이 환하게 펴지게 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미간을 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행동을 하면 자연히 미간이 펴집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즐거움을 부여해 웃으셔야 됩니다. 또 항상 상대에게 은은한 미소를 띄우셔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웃음을 띤 얼굴이 그렇지 않은 얼굴보다 호감도가 훨씬 뛰어나다고 수도 없이 발표되었는데요. 이것이 운을 얻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즉 미간을 펴야 인생도 펴집니다. 네 번째는 입꼬리를 올리셔야 됩니다. 입은 모든 물길이 모이는 바다이고 입술은 바닷물을 가두는 제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방은 물보다 높이가 높아야 합니다. 입꼬리가 위로 향하는 것은 제방이 물보다 높아 물이 넘쳐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입꼬리가 처지면 제방이 터져 물이 넘쳐 흐르는 것과 같지요. 평소 좋은 생각을 하고 자주 웃으면 볼 근육이 발달해 양쪽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볼 근육 대신 이마와 미간에 부정적인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꼬리가 처지고 이마와 미간에 주름이 생겨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행운을 머금고 있어 행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말년운을 부르는 관상 만드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관상학자들이 말하는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 개운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루 이틀 정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상이 바뀌게 되고 결국 운명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화와 복은 문이 따로 없으며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를 습관화한다면 분명 좋은 운이 들어올 것이며 부귀와 공명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운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굴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관상에서는 시종일관 얼굴 하나만으로 사람의 성격과 미래를 점쳤고 그것은 절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 관상은 어떨까? 평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관상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로 봅니다. 그래서 겨우 눈, 코, 입이 들어가는 작은 얼굴 속에도 하늘, 땅, 별, 해 등을 의미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자연스러워야 세상이 잘 흘러가듯 얼굴도 각 부위가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야 좋은 관상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복 있는 관상, 장수하는 관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마입니다. 관상학에서 하늘을 뜻하는 것은 사람의 이마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훤하게 넓고 두상이 둥글면 하늘의 기운을 잘 받았다고 봅니다. 하늘의 기운은 조상의 음덕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타고났다는 말입니다. 이마가 잘생겼다면 초년에 큰 어려움 없이 재능, 건강, 재물, 강한 정신력 등을 물려받았다고 봅니다. 이마 가장자리의 생김새도 중요합니다. 이마의 가장자리를 조상의 복덕을 받는다고 하여 복덕궁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위가 머리카락으로 덮이지 않고 훤하게 열려 있어야 좋은 관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눈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왼쪽 눈을 해, 오른쪽 눈을 달이라고 봅니다. 눈이 지혜를 뜻하며 해처럼 밝게 빛나고 눈동자가 검으면 지혜로운 관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좋은 이마를 타고났어도 눈에 힘이 없고 흐리멍덩하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조상에게 좋은 음덕을 받았더라도 지혜가 없어
그것을 다 날리는 꼴인데요. 유력 인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눈빛이 강하고 밝게 빛납니다. 또 눈과 눈썹은 멀수록 좋고 눈썹이 높으면 출세와 명예가 높아집니다. 눈썹이 지나면 체력이 좋으며 말년에 문서복과 부동산복이 늘어납니다. 또 눈썹이 좋으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다복한 말년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코입니다. 코는 산과 같습니다. 높은 산맥처럼 힘있게 우뚝 솟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장육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실하고 풍대한 코가 좋은 코라고 보는데요. 장수하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코가 큽니다. 코가 작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약하게 태어났다는 뜻이고 수명이 짧을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코가 크고 높으면 자존심이 강하고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합니다. 다음은 광대뼈입니다. 코가 산이라면 광대뼈는 바위를 뜻합니다. 덩그러니 우뚝 솟은 산은 모진 풍파를 맞지만 양옆에 바위가 있으면 덜한데요. 코가 자신이라면 광대뼈는 옆에서 도와줄 조력자입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 못지않게 광대뼈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관상학에서는 광대뼈를 광골이라고 하며 이 광골이 둥글고 앞으로 발달되어야 좋다고 봅니다. 만약 광대뼈가 옆으로 발달하면 코와 멀어지는 형상이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코가 높고 광대뼈도 적당하게 발달해야 가정도 편안하고 사업도 번창하는 좋은 관상입니다. 다음은 입입니다.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도톰하고 입이 크면 좋은 관상입니다. 입술이 도톰하고 뚜렷하면 말년운이 좋다고도 합니다.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도 좋은 관상인데요. 이마가 의미하는 조상의 음덕을 그릇으로 고스란히 바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올라간 입꼬리는 조상의 음덕을 말년까지 두고두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중이 길면 수명도 길고 말년이 편안하며 자손도 번성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인중이 길면 인내심도 강합니다. 인중이 좁고 짧고 얕은 사람은 그릇이 작고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말년의 기력이 약해져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고 자식과의 연이 적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입이 빈약하다면 웃을 일이 없다고 하여도 꼭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입은 중년과 말년의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턱입니다. 턱은 나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재산을 모으고 축적하는 곳인데요. 땅 부자 중에는 턱이 잘 발달된 사람이 많습니다. 약간 각진 듯 둥근 턱이 좋은 턱으로 여겨집니다. 턱의 두께는 살이 많으면서 탄력이 있어야 좋고 턱 주위가 둥글어 마치 U자형처럼 풍만하고 여유 있게 보이는 턱이 좋은 턱입니다. 턱은 집터와 같기 때문에 좌우 아래가 넓고 크고 두껍고 단단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턱은 노년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아랫사람들이 잘 따르게 됩니다. 관상학에서는 턱은 노복궁이라고 하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고 도와주느냐를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턱이 넓고 크면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한마디로 아랫사람의 덕이 있고 자녀도 효도하게 됩니다. 반면 턱이 좁고 작으면서 약하면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어떤 일이든 나 혼자 해야 합니다. 또한 뺨 아래가 움푹 파였거나 뾰족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져 외로워집니다. 이마가 다소 어둡고 좁고 탁하더라도 코와 광대뼈 그리고 턱이 둥글게 잘 발달돼 있다면 유년기의 생활은 비록 어렵게 보내도 중년기 이후의 삶은 좋아집니다. 다음은 귀입니다. 귀는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곽이 뚜렷하고 뾰족하지 않은 둥근 귀, 두꺼운 귀를 좋은 귀로 봅니다.
귀의 윤곽이 뚜렷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력도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다는 말인데요. 또한 귀가 둥글면 총명하다고 여깁니다. 귀가 뒤집어진 사람은 자존심이 세거나 욕심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삶과 인품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늙을수록 얼굴에 웃음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지 않았던 인상도 좋은 관상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들어 얼굴에 짜증과 불만, 우울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낙제점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됩니다. 이만큼 살아왔으니 마음은 이만큼 넓어지고 따뜻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얼굴의 표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년복을 불러오는 관상 만드는 방법을 꼭 실천하셔서 먼 훗날 여러분의 얼굴에 그려질 모습들이 따뜻하고 넉넉하기를 바라봅니다. 사람의 운명을 과연 어떤 것이 갈라놓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무언가가 변화를 만들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좋아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